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수도권 도시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운영하고 있었다가 맞겠네요. 지금은 잠시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꽃과 함께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답니다. 처음엔 꽃이 좋아 취미로 꽃꽂이를 배우다가 어느새 가게까지 차리게 됐죠. 손님들이 꽃을 들고 좋아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결혼식이나 개업식 꽃다발 주문이라도 들어오면 밤새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 일상이 제 삶의 낙이었죠. 일하는 게 어찌나 재밌던지 첫째 딸 하나, 둘째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아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그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집안의 평화를 되찾기까지 참 커다란 일이 있었죠. 오늘 제가 겪은 황당하고도 기막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라며 혀를 차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때가 있답니다. 아들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우리 둘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무게가 얼마 안 되는 미숙아였거든요. 인큐베이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죠.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평생 조심해서 키워야 한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정말 그 말대로였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번지고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혼자 집에서 책만 읽는 그런 아이였죠. 초등학교 때는 1년의 절반은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나도 축구하고 싶어. 조금만 참자. 몸이 좋아지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달래고 또 달랬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 수학여행 갈 때도 못 가고 체육 시간에 늘 견학만 했답니다. 그래도 공부는 곧잘 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20살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명도 복잡해서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쉽게 말하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할 정도였어요. 수술 후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직장 생활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아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막막해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엄마 괜찮아. 나 번역 공부했잖아. 프리랜서로 일할게. 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답니다. 다행히 머리는 좋아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능통했거든요. 집에서 일할 수 있으니 건강관리하기도 좋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어요. 기술 문서나 계약서 번역은 단가가 꽤 높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애였습니다. 병원 치료받으며 몇 년간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어요. 소개팅을 주선해두고 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 다들 연락이 끊겼죠. 그러던 작년 여름 아들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사실 여자친구 생겼어. 깜짝 놀랐죠. 정말? 어디서 만났어? 어떤 사람이야?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만났어. 일본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거든. 그래? 네 건강 상태는 알고 있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응, 다 얘기했어. 처음엔 좀 놀라더라.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결국 그 아이가 훗날 저의 며느리가 되었죠.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앞에서 만났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에 말투도 참 정중했죠.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 선생님이구나. 좋은 직업이네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아서요. 어머니, 저 정말 준기 씨 좋아해요. 건강 문제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잘 돌볼게요. 천사 같은 말이었죠. 인상도 괜찮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애정하는 게 느껴져서 더없이 좋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정말 잘 지냈어요. 어머니,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버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이러면서 저희에게 참 살갑게 굴었거든요. 착한 며느리 만났다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었던 때가 기억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화물 배송하러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평소처럼 새벽 배송을 나갔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상대방 차량이 남편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갈비뼈도 3대가 부러졌어요. 더 화가 났던 건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라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할부로라도 갚을게요. 가해자도 사는 게 어려워 사정이 딱했지만 우리 형편도 막막했죠. 남편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넘게 나왔고 앞으로 재활치료까지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를 일이었어요. 꽃집은 제가 혼자 운영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아야 했죠. 20년 동안 일군 가게를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눈물이 났답니다. 잠시 쉬려고요. 곧 다시 열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다시 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월세며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살던 전셋집 보증금까지 빼서 써야 했어요. 7천만 원이던 전세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죠. 이번에 모아뒀던 돈은 딸과 아들 결혼할 때 지원해줘서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했죠. 남편은 병상에서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처음엔 첫째 딸네로 가려고 했어요. 딸이 먼저 엄마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고 사위도 흔쾌히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필 딸이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조산 위험으로 갑자기 입원하게 됐답니다. 양수가 새고 있다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딸이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네가 뭐가 미안해. 아기가 먼저지. 엄마 아빠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정말 불효녀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지금 네 몸만 생각해. 건강한 아기 낳는 게 최고야. 다음날 저녁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 우리 집으로 와. 뭐? 수영이랑 상의는 해봤어? 응, 얘기해놨어. 부모님이 갈 데가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아이들 집에 시부모가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들한테 들으니 며느리한테 말했을 때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 마음 바뀌었어. 어머님 아버님 모시는 거 나 물러야겠어.
어제는 딱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곤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안 될 것 같아. 내가 왜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놨는데. 부모님이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라고 해. 아무튼 싫어. 이 집 살 때 시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해도 이젠 내 집이잖아. 내가 주인집이니까 내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놀랍긴 했어요. 언제나 저희한테 싹싹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모질게 말했다는 게 말이에요. 그렇지만 며느리 입장에선 충분히 부담스럽고 싫을 수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의 거부에 결국 아들이 한참을 설득했다고 해요. 우리도 언젠간 늙는다. 부모님이 어려울 때 도와드리는 게 자식돌이 아니야? 수연이 네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잖아.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하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야. 나도 사람인데. 어머님 아버님도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는 아들네로 이사를 하게 됐죠.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태기로 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성이라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요. 집안일도 주로 제가 맡기로 하고요. 엄마, 생활비까지는 안 해도 돼. 아니야, 신세 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편해. 이사 첫날부터 며느리가 규칙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짐을 풀고 있는데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서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잠시만 이리로 오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수연아, 뭔데? 저희가 함께 살려면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집에 없을 때 제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제 방은 준기 씨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그래, 당연하지. 네 방은 네 공간이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쓰는 물건들도 만지지 말아주세요.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것들요. 알겠어. 그런 것도 당연히 안 건들지. 저를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렇긴 했지만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요즘 젊은이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죠. 그런데 확실히 이상했어요. 평일 낮에 출근하면서도 방문을 꼭 잠그고 가더라고요. 열쇠를 따로 갖고 다니면서 말이죠. 주말에도 집에 있으면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화장실 갈 때도 후다닥 갔다 오고 한 번은 남편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며느린 방에서 뭘 그렇게 일을 하나? 문도 잠그고 답답하지 않나? 학교 일 때문에 바쁜가 보지 뭐.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의 방을 기웃거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나올 때마다 며느리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함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죠. 수연아, 많이 피곤해 보이네. 학교 일 많아? 네, 요즘 일이 몰려 바빠서요. 대답도 짧고 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전에는 어머니 하면서 애교도 부리던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아들 말로는 일이 많을 때라서 그렇다고만 하더라고요. 새벽 2시, 3시까지도 방에서 뭔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방이 바로 옆이라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처음엔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인가 했는데 자세히 들으면 종이 넘기는 소리도 났고요. 뭔가를 쓰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가끔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새벽에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며느리 방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굉장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는 것 같은 말투였는데 그 늦은 새벽에 누굴 혼내는 건지. 그래서 아들한테 한 번 더 넌지시 물어봤어요. 예, 수연이가 요즘 너무 늦게까지 안 자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학교에서 맡은 일이 많대요. 무슨 특별 프로젝트 같은 거. 아이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일찍 자라고 해. 근데 제가 잘 말해볼게요. 또 의문스러운 건 며느리 앞으로 현금 등기가 자주 온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첫 번째 등기가 왔을 때 우편함에서 꺼내와서 수연아 너 앞으로 등기 왔네? 라고 건네줬더니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급하게 받아서는 어머니 이런 거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제가 집에 와서 확인할게요. 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래 알겠어. 중요한 건가 보네. 그 후로 한 달에 서너 번씩 등기가 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매번 달랐고 주소도 다 달랐죠. 궁금하긴 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건드리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올 때마다 며느리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눈은 충혈돼 있고 다크서클은 발까지 내려온 것 같았죠. 예민해져서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제 컵 누가 만졌어요? 아, 내가 설거지하면서 닦았는데 제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는 만지지 마세요.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대답도 건성건성이었고요. 아들도 이제야 심각성을 알았는지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라고만 했대요. 결정적인 불안은 김치 사건부터 시작됐어요. 초겨울에 김장을 담갔는데 올해는 배추가 특히 좋았거든요. 속이 꽉 차고 단맛도 나고 30년 김치 담근 내공을 다 쏟아부었죠. 이번 김치는 정말 잘 됐네. 며느리 목도 따로 담가놔야겠다. 평소처럼 며느리 목도 김치통 하나 가득 담가뒀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맛이 제대로 들었을 쯤 저녁 식사 때 꺼냈죠. 수연아 김치 맛 좀 봐. 간이 맞나.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집어 먹더니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좀 짜요. 그래? 난 딱 좋은데. 어머니 저 김치 안 먹을게요. 못 먹겠어요.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이 맛있는데 왜 그래?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들으니 방에 들어가서는 니네 엄마 김치인데 왜 이렇게 짜? 도저히 못 먹겠어. 짠 거 먹으면 붓는다고 라고 했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뭐 입맛이야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도 시어머니 김치가 입에 안 맞았던 적이 있었으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흘 후쯤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담근 김치가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대신 마트에서 파는 포장김치가 여러 개 들어있었죠. 우리 김치 어디 갔어? 남편이 물었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물 마시다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상해서 버렸어요. 뭐? 일주일도 안 된 김치가 상했다고?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아이 수연아, 일주일 된 김치가 어떻게 상해? 그것도 냉장고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상했어요. 냄새도 이상하고 색깔도 이상하고. 내가 30년 넘게 김치를 담가왔는데 일주일 만에 상한 김치는 처음 듣네. 분위기가 싸해졌죠. 아들이 엄마 그만해. 버린 거 어떡하라고. 라고 말렸지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맛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멀쩡한 김치를 버리는 게 말이 돼?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제가 먹을 건데 제가 버리면 안 돼요? 상한 음식 먹고 탈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날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가족들 먹을 김치를 담가왔는데 일주일 만에 상했다니 그것도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다뇨.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하는 요리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게. 이거 너무 짜요. 이건 또 싱거워요. 무슨 이상한 맛이 나는데요? 이거 언제 한 거예요?
냄새가 좀... 매번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음식 객관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맛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당신은 입맛이 없어서 그래. 뭘 먹어도 맛있다고 하잖아. 미각이 없는 것처럼. 이라며 아들까지 무시했죠. 결국 며느리는 따로 반찬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지하에서 파는 비싼 반찬들을 사와서 혼자 먹었죠. 수연아, 같이 먹자. 내가 한 음식이 그렇게 싫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제 것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다이어트라는 핑계를 댔지만 밤에 보면 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냄새가 났답니다. 치킨, 피자, 족발, 그 비싼 배달 음식을 거의 매일 시켜 먹었어요. 우리 식구끼리 밥 먹을 때도 일부러 피했어요. 우리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저 약속 있어요 라고 나가거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라고 방에 들어갔죠.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서운하고 화가 나네요. 김치 사건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화장실 문제가 심각했죠. 어느 날 아침 제가 화장실을 쓰고 나왔는데 며느리가 소독 스프레이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나오셨어요? 응. 근데 그건 뭐니? 아, 이거요? 소독 스프레이예요. 죄송한데 변기 사용하고 꼭 이걸로 소독 좀 해주세요. 순간 당황했죠. 소독을? 내가 더럽게 썼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위생상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요즘 세균이 많아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 알겠어 라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내가 나온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렸어요. 변기는 물론이고 바닥, 세면대, 문 손잡이까지. 화장실도 2개고 저랑 남편이 쓰는 화장실은 제가 직접 깨끗이 청소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화장실 쓸 때마다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가서 소독을 했죠. 마치 우리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남편도 기분 나빠했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더럽다고 저러나. 나도 깨끗이 쓰는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머리를 감고 나니 빠진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었는데 미처 다 치우지 못했나 봐요. 갑자기 밖에서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머리카락 좀 치워주세요. 배수구가 막혔잖아요.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안, 내가 못 봤네. 치울게. 아니, 이미 늦었어요. 배수구가 완전히 막혔다고요. 고무장갑을 끼고 배수구를 열어서 머리카락을 건지는데 그 표정이 정말 마치 똥을 치우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니, 머리카락 몇 가닥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야? 안 그래도 내가 치우려고 했어. 몇 가닥이요? 이게 몇 가닥으로 보여요?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세균 덩어리라고요. 그리고 여기 다 저희 집이잖아요. 집도 소모품인 거 모르세요? 며느린 투덜거리면서 배수구를 청소했어요. 그러면서 중얼중얼 아, 진짜 더러워. 이래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야.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들도 화가 났는지 며느리를 불렀어요. 당신, 너 오늘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머리카락 가지고 그렇게 야단쳐? 그럼 어떡해? 더러운 건 더러운 거잖아.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나는 안 속상해? 매일 남의 머리카락 치우고 변기 소독하고 내가 무슨 청소부야? 그쪽 화장실은 엄마가 청소하시잖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싫은 걸 어떡하라고? 결국 둘의 부부싸움으로 번졌죠.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구석에 뭔가 작은 기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CCTV였어요. 화장실에 CCTV라니? 수연아, 이게 뭐니? 설마 화장실에 CCTV를 단 거야? 며느리가 나와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화장실 상태 체크하려고 단 거예요. 누가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야 청소 계획을 세우죠. 기가 막혔죠. 아니 화장실에 카메라를 달다니 이게 정상이야? 위생관리 차원에서 필요해요. 어머니가 떳떳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아들을 불러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화장실에 CCTV를 달아? 라고 했더니 아들도 처음 알았다며 화를 냈어요. 미쳤어? 화장실에 CCTV를 달아? 이거 당장 떼! 왜? 뭐가 문제야? 화장실 쓰는 것만 찍는 건데 그게 문제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부모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몰라서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변기 뚜껑도 안 닫고 물도 제대로 안 내리고 바닥에 물 튀기고. 그래도 그렇지 사람 사는 집에 CCTV라니. 그것도 화장실 같은 개인 공간에. 너 정말 정상이 아니다. 부부싸움이 정말 크게 났죠. 며느리는 당신 부모님이 더러워서 그래. 난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이게 그렇게 잘못됐어? 라며 울면서 악을 썼어요. 결국 CCTV는 뗐지만 그날 이후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며느리는 아예 안방 화장실만 쓰고 우리가 쓰는 화장실 쪽으로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때부터 거실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너랑 같이 못 자겠다 라면서요.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거죠. 우리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화도 났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뿐인데. 화장실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죠. 어느 날 오후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절 부르더라고요. 아주머니, 아까 어떤 여자분이 며느님 이름 대고 찾아왔었어요. 며느리를요? 누군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없다고 하니까 이 봉투 좀 전해달라고 하고 갔어요. 봉투를 받아보니 겉에 선생님께라고만 적혀 있었고 안에는 뭔가 두툼한 게 들어있었어요. 현금인지 서류인진 모르겠지만 묵직한 게 심상치 않았죠. 저녁에 며느리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 낮에 누가 수연이 너 찾아왔다던데 이거 전해달래.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봉투를 받아들더니 학부모예요. 상담자를 전해준 거예요. 라고 둘러댔죠. 학부모가 왜 집까지 찾아와? 학교에서 못 만나서 그런가 봐요. 바쁜 분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봉투를 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후로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항상 며느리가 없을 때만 찾아오고 봉투나 서류 봉투를 놓고 가는 거죠. 어떤 날은 아파트 정문에서 누군가 며느리를 기다렸다가 못 만나고 돌아가는 얘기도 전해 들었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학부모가 이렇게까지 하나? 그것도 집까지 찾아와서? 게다가 며느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예민해졌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더 차가워졌죠. 남편도 이상하게 여겼는지 도대체 무슨 학부모들이 그렇게 집까지 찾아오나?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요즘 학부모들이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어느 평일 오후였어요.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계세요? 여기 802호 맞죠? 문을 열어보니 4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김 선생님 어머니신가요?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뭔가 다급한 표정이라 일단 문만 열어주고 얼굴을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수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현관 앞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어나세요. 남편과 저는 당황해서 여성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 무슨 일이신데 이러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김 선생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때 마침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 여성을 보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긴 어떻게... 선생님 드디어 만났네요. 제가 몇 번이나 연락드렸는데. 잠깐만요. 밖에서 얘기해요. 며느리가 황급히 그 여성을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여성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해요. 제가 그거 다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머니 제발. 그런데 그때 그 여성의 가방이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게 쏟아졌어요. 현금 뭉치와 함께 이상한 서류가 나왔죠. 이게 뭐야? 서류를 보니 무슨 위원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직 작성이 안 된 빈 종이였어요. 선생님이 이거 작성해서 내면 우리 애 보호해준다고 그 대신 수고비를... 며느리가 다급하게 그 여성을 끌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문 밖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겨우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따져 물었죠. 수연아, 방금 그게 다 뭐니? 설마 왕따 해결해준다면서 돈을 받는 거야? 아니에요. 그 학부모가 오해한 거예요. 그냥 상담하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혼자 착각한 거예요.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근데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자 며느린 또 다른 거짓말을 했죠. 여보, 아까 이상한 학부모가 찾아와서 난리였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뭐? 괜찮아? 무슨 일인데? 그냥 자기 아이 특별 대우해달라고.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셨을 거야. 순간 저는 아들 앞에서 사실을 말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말하면 부부싸움만 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며느린 계속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네, 죄송해요. 아니, 집으로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우리를 더욱 경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폭탄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지난 일들이 있자 며느리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어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고 초인종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집안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졌고 며느린 이제 우리랑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아들과는 아예 말도 안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되물었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더는 못 참겠어요. 제 인생도 있다고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미리 상의된 게 아니었던 듯 아들이 벌떡 일어났죠. 당신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미쳤어? 부모님한테 당장 나가라는 게 사람이 할 소리야? 그럼 나랑 이혼해. 당신 혼자 부모님이랑 살든가. 며느린 거의 히스테리를 부리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다 당신 부모님 때문이야. 학부모들까지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고 이제 내 일까지 엉망이 됐다고. 아들이 그게 우리 부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학교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라고 따지자 며느리는 더 격하게 소리쳤어요. 모르면 됐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어쨌든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준 돈은 부모님이 대출금까지 갚아줬는데 그 돈 그깟 돈이 뭐가 대수야.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며느리는 울부짖듯 소리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문 너머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망연자실했고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엄마 아빠 내가 해결할게.
절대 나가지 마. 내가 저 여자랑 이혼하고 말지. 라고 했어요. 춘기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대화로 해결해야지. 괜히 부부싸움 했다가 무슨 부부싸움이에요. 수연이 분명 결혼 전부터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걸 같이 산 이후에야 알다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은 뭘까? 왜 학부모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애원하듯 며느리를 만나려 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철저히 감추려 했던 비밀의 실체를 마침내 알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린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학교로 나갔어요.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퀭했죠. 전날 밤에 싸움 때문인가 싶었어요. 학교 일찍 가는구나. 분위기를 풀 겸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는 대꾸도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전날 밤 싸움 때문인지 거실 소파에서 잔 채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담요도 없이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남편은 아침 일찍 병원 물리치료 받으러 나갔고 저는 혼자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지직 하는 전기 스파크 소리 같기도 하고 칙 하는 무언가 타는 소리 같기도 했죠. 처음엔 무시했어요. 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이번엔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타는 냄새 같은 거요. 이게 무슨 냄새지? 주방을 확인했지만 이상 없었고 거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복도로 나가보니 냄새가 더 진했어요. 분명 며느리 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보니 지지직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노크를 해봤지만 당연히 대답이 없었죠. 그런데 냄새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정말 불이 날 것 같았어요. 춘기야, 일어나봐. 저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소파에서 자던 아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냄새? 아들도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역시 잠겨 있었죠. 엄마,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그 전기압선인가? 문 따야겠는데. 그래도 남의 방을. 지금 그게 중요해?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빨리 119 불러요. 저는 얼른 전화기를 들었고 아들은 현관 신발장에서 공구함을 꺼내왔어요. 드라이버로 문고리를 뜯어내려 했지만 생각보다 튼튼했어요. 안 되겠다. 엄마, 그 부엌에 뾰족한 거 없어요? 제가 부엌에서 쇠꼬챙이를 가져왔어요. 김장할 때 쓰는 긴 꼬챙이였죠. 아들이 그걸 문틈에 넣고 지렛대처럼 힘을 줬어요. 딸깍.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광경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림이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매캐한 연기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아들이 재빨리 창문을 열었죠. 엄마, 여기 봐요. 책상 위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거의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았죠. 아들이 급히 콘센트를 다 뽑았어요. 불날 뻔했네. 조금만 늦었으면. 숨을 돌리고 나서야 방안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죠. 우선 책상 위에 온통 서류 더미였어요. 자세히 보니 학생들의 시험지였는데 빨간 펜으로 답안이 수정돼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봉투들이 가득했는데 각각 중간고사 답안지, 기말고사 답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왜 집에 시험 답안지가?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학생의 답안지가 2장씩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조작된 것이었죠. 김민준, 원본 78점, 조작 92점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때 아들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엄마, 여기 OMR 카드가 수백 장이나 있어요. 그것도 빈 카드가... 맞아요. 며느린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둔 뒤 교무실로 가져가기 전에 특정 학생들의 답안지를 바꿔치기 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작성한 작업일지도 발견했는데 거기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죠. 3월 15일 2학년 중간고사 오전 11시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수거, 오전 11시 15분 빈 교실에서 답안지 교체, 김우준 23번 문제부터 전부 정답으로 교체 200만 원, 이석규 주요 10문제만 정답으로 교체 100만 원. 선생이 이런 짓을... 더 충격적인 건 비닐봉지에 든 것들이었어요. 이건 학생들 필적 연습한 거네? 맞아요. OMR 카드에 학생들처럼 마킹하려고 필적까지 연습했던 거예요. 심지어 학생별 마킹 습관이라는 메모도 있었죠. 민준, 동그라미 꽉 채움, 진하게, 서연, 살짝만 칠함, 연하게, 지호, 네모나게 칠하는 스타일.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 더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서술형 답안 원본이라는 파일 처리였죠. 서술형은 어떻게 조작했을까 했는데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방법이 드러났어요. 2024년 1학기 국어 서술형 채점 기준이라는 문서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빨간 펜으로 수정한 흔적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학생들이 제출한 서술형 답안지 옆에 며느리가 추가 작성한 종이가 스테이플러로 붙여 있는 겁니다. 학생이 한 줄만 쓰고 제출했는데 며느리가 뒤에 세 줄을 더 써서 마치 학생이 완벽한 답을 쓴 것처럼 만들었던 거죠. 네, 며느린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하는 교사였던 거예요. 돈을 준 학생은 성적을 올려주거나 다른 혜택을 줬던 거죠. 이런 나쁜... 어떻게 교사가 돼서... 그리고 또 다른 파일철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파일철을 열어보니 2024학년도 영재학급 선발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그 아래엔 학부모들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출력한 것들이 있었죠. 선생님, 우리 민준이 영재학급 가능할까요? 지금 성적은 어려워요. 하지만 방법이 있긴 합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죠? 그리고 며느리가 작성한 관리대장이 나왔어요. 엑셀로 정리된 표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돈을 받고 교육청 영재원 추천해주는 서류였어요. 그것도 성적이 비슷한 애들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골라서 추천했더군요.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아이들 미래를 조작했구나. 물리치료받고 돌아온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광경을 보고는 똑같이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걸 확인한 남편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완전히 사람들을 농락한 거잖아. 교사가 이게 말이 돼? 아들은 이미 노트북을 열어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더 심각해요.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성적 관리, 입금 확인, 학부모 상담 같은 폴더들이 있었어요. 성적 관리 폴더를 열어보니 3년치 조작 내용이 연도별, 학기별로 정리돼 있었죠. 파일 하나를 클릭해 봤더니 엑셀로 만든 정교한 표가 나왔어요. 학생 이름, 원래 점수, 조작 점수, 금액, 입금 날짜, 입금 방법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게다가 수행평가와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까지 조작해서 기록해둔 흔적이 있었죠. 리더십 있음, 창의적 사고력 우수, 봉사정신 투철. 이와 같은 좋은 평가는 모두 돈을 낸 학생들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산만함, 집중력 부족, 협동심 부족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우리를 내보내려 했는지, 왜 방문을 철저히 잠갔는지, 왜 학부모들이 집까지 찾아왔는지 말이에요. 엄마, 이거 다 증거로 찍어둬야 해요. 아들 말이 맞았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아들은 카메라로 모든 걸 촬영했어요. 시험지, 현금 봉투, 컴퓨터 파일, 일기장, 통장 내역까지 빠짐없이요.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번 돈이 1억이 넘었더라고요. 이 돈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행세를 했구나.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가끔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는 것도 이상했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힘들 텐데 싶었거든요. 다 이 더러운 돈으로 산 거였어요. 아들한테 비밀로 하고 혼자 쓸 돈을 차곡차곡 잘도 모아뒀더라고요. 증거를 다 모으고 나니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 당연히 신고해야죠. 이런 사람이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아들은 단호했어요.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무슨 기회요? 2년이나 이런 짓을 했는데? 남편도 아들 편이었어요. 여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돈 없는 집 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래도 저는 망설여졌어요. 며느리랑 직접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반성한다면, 자수한다면 일단 오늘 저녁에 며느리하고 얘기해보자. 그래도 가족이잖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제 뜻을 따라줬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늦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죠. 학교에서 뭔가 있었나 싶었어요.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는 저와 남편,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며느린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으로 마지못해 앉았죠. 무슨 얘기요? 나가는 날짜 정하려고요?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네 방에 있는 거 다 봤다.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 왜 남의 방에 들어가세요? 그것도 문을 부수고. 이거 주거 침입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며느린 잠시 침묵하다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래요? 요즘 교육 현실을 아세요? 무슨 소리니? 돈 받고 성적 조작하는 게 교육 현실이야? 어머님 모르잖아요. 다들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과외에서도 다 돈으로 성적 사는 세상이에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가 막혔죠.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교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교사는 뭐 사람도 아니에요? 월급 200만 원 받고 어떻게 살라고요? 전세금도 없고 노후 준비도 못하는데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탓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그러니까 네 논리대로라면 너의 이득을 위해 남의 자식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거냐? 돈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른 채 부당이익 받은 아이들은 어떡하고? 그런 애들은 어차피 공부 못해요. 돈 있는 집 애들이 더 똑똑하고 잘하는데 왜 제가 도와주면 안 돼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어요. 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학부모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저한테 먼저 돈 들고 온 거라고요. 아들이 참다 못해 일어섰어요. 그만해! 더는 못 듣겠어.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당신도 끝이야. 사기꾼 교사 남편이라고 평생 손가락질 받을 텐데. 주위에서도 소문날 거고. 미안한데 난 프리랜서야.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래?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동네에서 그 집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래 하고 수군댈 텐데? 협박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야 뭐 어때? 잘못한 건 너지. 우리가 아니야. 며느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전 한 푼도 없어요. 다 써버렸거든요. 우리 집에 압류 들어오고 난리 날 텐데 감당하실 자신 있죠? 그래도 할 수 없지.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며느린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다들 망하는 거예요. 저도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도 다 같이 망하자고요. 근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경찰에 직접 신고해봤자 전 공범이라고 말할 거예요.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전혀 몰랐다고 시침이 떼는 거 전혀 안 먹힐 테니까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죠. 엄마, 더는 기회 같은 거 없어. 저 사람 절대 반성 안 해요. 그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결국 신고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보기 전에 막아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경찰 신고 대신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게시판에 비리를 신고하겠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죠. 저는 가해 교사의 가족입니다. 김수연 선생이 지난 2년간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하고 금품을 받아왔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양심상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신고합니다. 첨부 파일로 증거 자료를 모두 올렸어요. 사진 파일만 100개가 넘었죠. 신고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 하지만 생각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죠. 신고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만큼 즉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 학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교육청 감사관 5명이 아침부터 학교에 들이닥쳤고 교장실, 교무실, 그리고 며느리의 교실을 봉쇄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즉시 직위 해제되어 학교에서 쫓겨났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그랬죠. 어머니가 신고했죠. 그래, 내가 했어. 너는 못 봐주겠더라. 어머니가 우리 집을 망쳤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며느린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뭘 망쳤니? 네가 망친 거지. 그 많은 아이들 인생을. 그 애들이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그 말에 아들이 폭발했어요. 너 정말 인간이야? 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교사가 뭐 대단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당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돈 잘 모아서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야. 내가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한 건데 제발로 복을 찬 거라고. 당신이 같이 잘 살려고 그랬다고? 그럼 왜 나한테 비밀로 했어? 왜 그 돈을 혼자 모으고 있었냐고? 당신이라면 이렇게 신고했을 거 아니까.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게 가장 후회돼. 더는 대화가 안 됐어요. 며느린 짐을 싸기 시작했고 그날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이 무려 100명이 넘었어요. 3년 동안 담임을 맡았던 모든 반에서 며느리가 은근한 조작을 해 뒤로 밀려난 아이들 말이에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 뒷돈을 줄 수 없었던 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어요. 뒷돈을 준 다른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나 혜택을 줬지만 나머지 애들은 상대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평가만 가득했죠. 한 학부모의 증언이 들려왔어요. 우리 아이가 왜 자꾸 성적이 떨어지나 했더니 선생님께 청탁을 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아이가 엄마 나 원래 공부 못하나 봐라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시대 때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말이 되나요? 반대로 돈을 낸 학부모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정말 은밀히 접근해 왔는데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도 다 하는데 왜 안 하세요? 아이가 손해봅니다라고 하니 결국 돈을 줬죠. 저도 공범입니다. 며느린 결국 검찰에 송치됐어요. 검찰 조사에서 3년간 부정하게 받은 돈이 1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1억은 현금으로 받아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며느리를 비판했어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돈이 곧 실력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고 공정해야 할 평가 시스템을 농락했습니다. 결국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과 추징금까지 선고받았어요. 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살면서도 몰랐다니. 아들아, 누가 알았겠니? 이 아이가 집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였잖아. 한동안 아들은 번역 일도 손에 안 잡힌다며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아들도 조금씩 회복해 갔죠.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배신감과 자책감이 크겠지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대요.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며느리 쪽에서도 더는 버틸 수 없었는지 깔끔하게 도장을 찍었죠. 재산 분할은 며느리가 받은 불법 소득 때문에 아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 후로 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번역일에 더 몰두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대형 출판사와 전속 계약도 맺었죠. 수입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우리도 다시 꽃집을 열었어요. 남편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꿈만 같아요. 그 착하고 상냥하던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초등학교 교사라는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먹었다니. 가끔 생각해요. 며느리가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간 걸까? 한 번은 며느리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했다니. 그분도 충격이 컸나 봐요.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며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희가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공부 잘한다고 너무 칭찬만 했어요. 돈이 중요하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그게 독이 됐나 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사회가 만든 괴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사처벌을 받고 교단에서도 영구 퇴출됐으니 교사로서는 다시 설 수 없겠죠. 가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똑똑한 머리를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동정은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거든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직업은 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교사라고, 의사라고, 판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둘째, 가족이라도 잘못은 덮어주면 안 된다는 것. 제가 만약 그래도 가족인데 라며 침묵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셋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며느리는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직업도, 가족도, 명예도, 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가끔 그때 일이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